저의 또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오늘 장치 설계 코드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치 코드는 열교환기 설계하고 용기류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열교환기는 주로 테마 코드를 많이 이용해서 설계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기류는 나스메 코드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테마 코드는 열교환기 설계 제작하는 어떤 요구 사항들을 정립하는 어떤 코드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마 자체가 협회죠, 그죠? LNTV 열교환기 제작자 협회에서 나온 어떤 설계 조건들을 정립하는 코드집. 사용처에 따라서 테마 코드 R, 테마 코드 C, P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거는 드레스별로 크로전 라운스하고 셀 두께나 볼트 사이즈 이걸 가지고 R 타입이냐, C 타입이냐, P 타입이냐 결정됩니다. 테마 적용 한계는 이 정도 한계까지 석약 1, 2, 3공장의 뭐 설계 조건에 어떤 근접하는 한계쯤에 근접하는 열교환기들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이런 한계 사항이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석약 플랜트에서 설계할 때 대부분 이 정도까지는 안 가죠. 압력이 211kg까지 가는 압력이 거의 없습니다. 설계 시에 기본 요구사항은 공정 운전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허용 압력 내에서 필요한 열원들을 열교환할 수 있는 것들이 유지가 돼야 되고 주변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에 견뎌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보수가 전기 보수 때 클리닝이라든지 어떤 보수 작업이 용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설계라고 해놨는데 설계할 때, 설치할 때 투자비가 가장 저렴하게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가장 좋겠죠. 그런 관점에서 경제적인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열교환기 종류는 두 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모양에 따른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용도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형태에 따른 분류는 시렌튜브, 석약 플랜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열교환기 타입이 시렌튜브 타입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장은 시렌튜브에 관련된 설계 기준으로 가지고 이 PT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더블 파이프 타입은 이중 관형 타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튜브 사이드가 완수입니다. 파이프를 타고 인입해가지고 파이프를 타고 나가는 형태로 이루어진 이중 관형 타입입니다. 판형 열교환기 플레이트 타입이 있습니다. 판형 플레이트가 주름이 된 판형이 겹겹이 겹쳐가지고 주름 사이로 미착을 하면서 열교환하는 타입이 판형 열교환기 타입입니다. 다음은 하이드 히터, 튜브 간을 통해서 매체가 통과하고 그 튜브 간 외부에서 열원을 가해가지고 히팅시키는 타입의 이건 열교환기로 하기로 유명한데 어떤 장치가 하이드 히터입니다. 코일 타입은 보통 컨덕터 타입이나 장치 용기의 하부 쪽에 어떤 코일 형태로 감기 가지고 나가는 열원을 공급해주는 형태가 코일 타입입니다. 코일 타입은 통상적인 일반적인 용기류에 묻혀있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용기 내부에 있는 인서트 타입의 어떤 코일 형태의 열교환기가 있고
용기류 외부에서 코일이 감겨 가지고 용기를 되파주는 코일 형태의 열기관기도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에어팬 쿨러입니다. 열은 자체가 쿨링 시키는 열은 자체가 에어입니다. 주변의 공기들이 공기를 팬으로 강제 송풍시키 가지고 지나가는 유체를 쿨링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에어팬 쿨러. 효율적인 면에서는 브레이드 타입이 가장 높고 다음은 이제 셀 튜브 타입이 에어쿨러 이런 타입으로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능에 따른 분류가 프로세스에 지나가는 유체가 히팅을 시켜야 되는 어떤 열기관기들, 그걸 보통 히터라고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쿨러는 보통 이야기할 때 냉각수를 이용해 가지고 쿨링 시키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쿨러 있습니다. 근데 냉각수를 가지고 쿨링을 시키는데 똑같은 쿨러인데 일부는 콘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쿨러는 말 그대로 상변화가 없이 그냥 단순히 냉각만 시키는 게 쿨러입니다. 근데 콘덴서는 배파가 들어가지고 쿨링을 시키면서 투페이스가 되든 풀 콘덴싱이 되든 응축이 일어나는 게 콘덴서입니다. 다음은 리보일러입니다. 보통 타워의 하부 쪽에 설치된 열기관기가 이름이 대부분 다 리보일러라고 이야기하죠. 타워의 하부에서 다시 리퀴드를 다시 끓여 가지고 기화시켜 올리는 타워 쪽 상부로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리보일러입니다. 그래서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에바포레이터 또는 베퍼라이저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액화 가스나 아니면 리퀴드, 벙커시움 이런 것들을 연료로 뗄 경우에는 리퀴드로 바로 못 뗍니다. 리퀴드 자체에 휘발유든 석유든 라이터를 던지고 불을 붙이면 안 붙습니다. 불 붙는 이유는 그 라이터 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떤 석유라든지 방가스가 기화가 되면서 그 전기에 의해서 불이 붙는 거지 리퀴드 자체는 불이 안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퍼라이저는 그 방가스나 LPG 액화석유가스를 도입해 가지고 히터나 보일러 쪽에 연료로 뗄 경우에 그걸 기화시키는 용도로 베퍼라이저, 에바포레이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리히터는 그 열 용량 자체가 많은 열연이 필요해가지고 1차 히팅을 면제시키는 용도가 프리히터입니다. 이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폐열 해수 열기관기들이 있죠. 그 보통 냉각수나 스팀이나 이런 유틸리티 소스를 안 쓰고 프로세스 가스 간에 어떤 열기관 해가지고 폐열을 해소하는 열기관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폐열 해수 열기관기라고 이야기하죠. 각 공장에 그런 열기관기들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그런 열기관기들 설치가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각 공장 보시면은 공중 공부할 때 그런 열기관기가 있는지 무슨 타입의 열기관기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경 교육할 때 똑같은 열기관기인데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이런 용어들의 어떤 용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분류한다 는 개념을 가지시고 좀 표현이나 어떤 공정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렌 튜브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파고들 것 같은데요. 세렌 튜브의 어떤 구성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셀 자체는 이 열기관 어떤 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기관기들이
호리존탈도 있고 버티컬 타입도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몸체를 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셀 카바는 셀의 뒤쪽에 있는 카바를 셀 카바라고 이야기하고요. 튜브는 내부에 있는 이 관들 튜브라고 이야기합니다. 튜브 시트는 그 앞에 전면부에 있는 튜브들을 고정시키는 한 플레이트가 튜브 시트입니다. 찬넬하고 찬넬 카바는 열광기를 쿨링오라 열광기를 떴을 때 쿨링오라가 보통 튜브 사이드로 들어갑니다. 튜브 사이드 들어가면은 찬넬로 쿨링오라가 들어가가지고 튜브를 통과하죠. 그 앞쪽에 있는 쿠션 볼륨 공간이 찬넬이고 그 찬넬 쿠션 볼륨 공간을 앞에 막아주는 플레이트가 찬넬 카바입니다. 바풀은 그 열교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튜브에 중간중간에 박혀있는 이거 플레이트가 바풀입니다. 나중에 어떤 종파 형태 그로스 형태의 어떤 설계할 때 나오는데 이 바풀을 보시면은 유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바풀을 따라 열교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바풀을 설치합니다. 노즐들입니다. 노즐은 튜브 사이드에 출구 노즐, 인레트 노즐, 셀 사이드에 인 아웃렛, 인레트 아웃렛 노즐. 이 본체에 붙어 있는 배관을 연결할 수 있는 프렌즈가 있는 내기 노즐입니다. 똑같은 장표를 다음은 열광기 외형 타입 선정 관련해 가지고 계속 나오는데요. 열광기 데이터시트 보면은 타입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AES죠. 스테인리 헤더 타입 해가지고 이건 프론트 헤더 타입이라고 여기 답니다. 앞쪽에 있는 헤더 타입, 뒤쪽에 있는 거는 리어 헤더 타입, 중간에 셀 타입. 이 세 개가 묶어가지고 하나 열광기가 되죠. 그래서 타입 선정을 할 때 어떤 운전 공경 조건이라든가 운전 조건, 어떤 유체를 취급하는 물질에 따라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타입을. 여기에 AES 타입은 A 타입은 프론트 타입이 찬넬 카바가 있는 타입이고, 찬넬 카바는 일단 프론트 헤드 타입을 제거가 가능한 타입입니다. 그다음에 셀 타입은 이 나온했던 노즐 자체가 크로스로 있는 타입이 이 타입. 그다음에 S 타입은 저기 프론트 헤드 타입으로 해가지고 AS가 선정이 된 겁니다. 이 선정 과정은 이제 뒤쪽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타입별로 이제 어떤 기능이라든지 어떤 장단점을 기록을 해놓은 장표입니다. 프론트 타입은 지금 이 A 타입 같은 경우는 셀과 찬넬 분리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셀 볼트 풀면은 다 분리가 되겠죠. 그리고 B 타입은 찬넬과 카버 일체형으로서 클리닝 시에 분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헤더 타입은 과업에 유리합니다. 이 찬넬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찬넬 자체가 이것 분리해가지고 이 전체 이 뭉치를 분해하더라도 찬넬만 커버 분리해가지고 튜브 사이드를 클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셀에 붙어있는 헤더 전체를 분해해가지고
클리닝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타입은 번들과 찬넬이 일체형입니다. 그래서 이 튜브 자체가 찬넬에 있는 튜브 시트에 다 용접이 돼 가지고 튜브를 빼려면은 찬넬하고 같이 빼야 됩니다. 클리닝 할 때. 그 다음에 N타입은 셀 찬넬 및 번들이 일체형입니다. 이거는 셀 찬넬 번들이 일체형이라는 이야기는 열광의 클리닝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셀 튜브 사이드 클리닝을 하려면은 셀 사이드 바깥쪽으로 클리닝을 하려면은 클리닝이 용이한 분해가 용이한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 타입을 선정하는데 주로 케미컬 클리닝 약품을 클리닝 할 때 클리닝이 잘 되는 물질을 취급할 때는 이 타입을 선정해서 사용합니다. 저 셀 사이드의 클리닝이 불가하나 제작비가 적다. 그래서 클리닝이 어떤 잘 되는 물질을 주로 취급할 때 이 타입을 선정합니다. 그다음 D타입은 찬넬이 완전히 용접 또는 단조 작업으로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조 제품이니까 좀 주물 형태의 어떤 그런 형태죠. 디자인 프레셔가 상당히 150바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열기항기들은 제가 근무하면서는 본 적은 이렇게 고압까지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셀의 어떤 외형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끝에서 보면 다 노즐만 제외는 똑같죠. 양쪽에 프렌즈가 있고 형태니까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캐틀 타입은 모양이 다르죠. 캐틀 타입은 주로 리볼러, 베퍼라이저에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전기를, 리퀴드를 전기화 시킬 때 캐틀 타입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이 타입은 노즐 자체가 인풋, 아웃풋가 반대 방향으로 있는 형태입니다. F 타입은 한쪽 방향에 입구와 출구가 같이 있는 타입. 그 다음에 G 타입은 중간에 인풋 아웃풋가 있어가지고 유체가 양옆으로 흘러서 열교환하고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오는 그런 타입. H 타입은 더블 타입이라 가지고 G 타입이 두 개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풋가 두 개, 아웃풋가 두 개. 이어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이어서 들어가고 이렇게 나가죠. H 타입은 G 타입이 두 개의 노즐이 설치되어 있다. J 타입은 인풋은 중간에 하나인데 출구 쪽은 이제 양 사이드로 해가지고 두 개의 노즐이 있는 타입이 J 타입입니다. 다음은 K 캐틀 타입. 캐틀 타입은 액체와 베이퍼가 잘 분리되도록 전기실 설치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리볼러나 에버프레이트 이런 쪽에 캐틀 타입이 많이 이용된다. 그 다음에 X 타입은 중간에 노즐이 있는데 중간에 바풀이 없습니다. 후에 보시면은 중간에 있는 G 타입은 중간에 바풀이 있어가지고 양옆으로 유체가 흐르면서 중간으로 가죠. 이건 X 타입은 그냥 튜브를 관통해가지고 밑으로 흐르는 그런 타입입니다. 압력 충질이 가장 적어 낮은 압력에 사용되는 가스 쿨러 분연성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리어 헤더 타입. 그 프론트냐 리어냐 했던 부분은 그 튜브 사이드에 유체가 들어가는 쪽이 프론트입니다. 프론트고 튜브 사이드 유체가 반대쪽이죠. 들어가는 출구의 반대쪽, 입출구의 반대쪽에 있는 카바가 리어 사이드입니다. L 타입은 지금 픽스드 튜브 시트 타입이죠. L, M, N 타입 자체가 지금 L하고 M은 셀하고 리어 헤더 타입이 프렌즈가 있어가지고 볼팅이 되는 타입이고, N 타입은 일체형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L하고 M의 차이는 찬넬 자체가 프렌즈 타입으로 되느냐 헤더 타입으로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L, M으로 구분을 합니다. P하고 W까지는 플로팅 헤더 타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로팅 헤더 타입은 온도 차이에서 열 팽창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그 취급하는 셀 사이드의 유체가 주로 온도차가 심해가지고 그 튜브가 열팽창해가지고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그런 유체를 취급할 때 유리합니다. 이 플로팅 헤더 타입 자체가 안쪽에 있는 튜브 시트가 있고요, 튜브 연결된 설비가 있고, 바깥쪽에 셀 사이드에 어떤 카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튜브 연결된 튜브 시트 카바는 이 앞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온도 차에서 열팽창이 있는 경우에 플로팅 헤더 타입을 선정을 한다. 주로 이제 액화 가스 취급할 때 컨덴싱 하거나 어떤 기화시킬 때 온도차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 플로팅 헤더 타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마지막에 이제 유튜브가 있는데요. 큰 열팽창을 허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쪽 뒤쪽에 유튜브로 이루어지니까 이 튜브 자체가 늘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좀 늘어나더라도. 그래서 열팽됐을 때 받치는 게 없어가지고 제약이 없죠. 그래서 열팽창 개수가 큰 유체를 취급할 때 가장 유리하다. 근데 이제 셀 사이드는 클리닝이 번들을 유튜브 번들을 빼가지고 클리닝을 하면 됩니다. 제트 클리닝을 하든 투명 클리닝을 하든 하면 되는데, 튜브 사이드는 U자죠. U자 보면 이 곡간부에 클리닝이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튜브에 제트 클리닝을 하는데 제트 클리닝 노즐 자체가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이 사이는 그냥 흘러가는 압으로 그냥 밀어내는 그 정도 수준으로 클리닝을 합니다. 그래서 튜브 사이드 클리닝은 좀 난해하다. 이런 타입들, 프론트 셀 리어에 있는 타입들을 보시고 각 공장에 있는 열교양들이 실시되는 게 많을 겁니다. 많은 게. 물론 각 공장에서 열교환기 데이터시트를 뒤지면은 무슨 타입인지 다 나오죠. 근데 그 타입들을 외관상으로 봐가지고 타입이 구분될 수도 있고. 그래서 플로팅 헤더 타입은 외관상 보더라도 그 프렌즈가 두 개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타입하고 여기 있는 이 타입하고 타입 자체가 좀 다르죠. 여기는 M 타입하고 플로팅 헤더 타입 외관상으로 구분이 안 되겠네요. 그 플로팅 헤더 타입은 이 뒤쪽을 보려면은 분해를 하면은 안쪽 카바가 또 있어갖고 분해가 되는데, 만약에 냉각수를 플로팅 헤더에 넣는다면은 냉각수는 이쪽까지는 안 갑니다. 이쪽 안쪽에 안쪽 카바에서 다시 되돌아가죠. 그래서
열경이 클리닝 할 때 플러깅 헤드 타입은 공사비가 다른 열경에 비해서 2배로 듭니다. 분해할 게 또 많은 거죠. 카바도 열고 안쪽 카바도 열고 다 해야 됩니다. 다음은 외형 타입 선정 셀렉션 하는 부분인데요. 파울링 팩터가 크냐 작냐 따라 가지고 먼저 결정을 합니다. 파울링 팩터가 거의 적어가지고 파울링이 거의 안 일어난다 그러면 튜브 타입 S로 가가지고 이쪽 타입을 씁니다. 파울링 팩터 있어가지고 노로 가면은 다시 그나마 좀 덜하냐 이보다는 파울링 팩터 크지만 구분해가지고 S나 노로 가가지고 선정합니다. 그래서 암장에 따라 가지고 프로틴 T 타입 하느냐 프로틴 S 타입 하느냐 그 다음에 클리닝 C1 타입은 U 타입을 하느냐 이런 셀렉션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설계를 할 때 대초 오너가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설계 업체에서 뭐 선택해 가지고 추천을 하겠죠. 추천하면은 사주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튜브 번들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패턴하고 피치입니다. 패턴은 튜브의 어떤 배열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 같이 패턴은 튜브 배열을 30도로 하느냐 60도로 배열하느냐 그 다음에 45도로 배열하느냐 90도 배열. 이 배열의 어떤 차이는 열기한 효율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열기한 효율은 각도가 낮을수록 효율은 접촉면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효율은 높고 대신에 차압은 DP는 커집니다. 그래서 적정한 패턴을 선택을 많이 하죠. 열기한이 많이 필요한 열기관기들 사이즈는 제한적인데 많이 필요한 열기관기들은 30도짜리 패턴을 선호하고요. 프레셔 드랍이 좀 적은 거를 요구하는 거. 압력이 좀 DP가 적어가지고 압력이 좀 일정히 유지되는 공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90도로 선택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DP도 적지만 내려갈수록 클리닝도 밑으로 갈수록 유리합니다. 사이드에서 제트 클리닝 할 때 일자잖아요, 그죠? 받치는 게 없어요. 아래로 클리닝 할 때. 제트 클리닝이나 클리닝이 유리하고요. 이쪽 30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자꾸 클리닝 하면 앞에 받쳐요, 튜브가.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클리닝이 가장 난해한 게 30도짜리 튜브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치가 있는데요. 튜브와 튜브의 그 간격이 피치입니다. 피치도 마찬가지죠. 피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튜브 개수는 늘 겁니다. 개수가 늘고 효율도 늘고. 근데 유체가 통과하는 공간은 제한적이 되죠. 피치 작업은. 그래서 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DP하고 열교한 효율을 고려해가지고 피치를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 피치는 일반적인 세련 튜브 타입 대부분 피치는 보통 열기관기 설치할 때 3두짜리, 6두짜리가 대부분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피치는 보통 25피치를 많이 씁니다. 스탠다드 튜브 피치 사이즈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피치의 어떤 규격이죠. 튜브 외경이 25.4, 그러니까 1인치 튜브 외경 같으면은 피치를 통상적으로 31에서 34 정도 가져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튜브 사이즈가 보통 19mm짜리입니다. 4.3인치짜리 19mm짜리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보통 25비치를 많이 쓰죠. 튜브의 두께는 BWG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에 따른 어떤 두께 선정을 합니다. BWG 코드가 낮을수록 두께가 두꺼워지는데, 두께가 두껍게 한다는 것은 압력이 높다는 얘기겠죠. 높을 경우 튜브를 BWG 번호를 낮게 생성해가지고 튜브 두께가 두껍거든요. 또 하나는 물질 자체가 부식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할 때 튜브 두께를 두껍게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 정도 선에서 보통 14 BWG를 선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2.1 수준에서 선정을 하죠. 다음은 바풀 타입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바풀 타입에 따라 가지고 바풀은 셀 사이드 유체를 강제로 좌우 또는 상하로 흐르게 해서 열기한 효율을 높이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풀의 어떤 배열과 수량에 따라 가지고 투패스 이거는 세그멘탈 타입이라 가지고 완수릅니다. 그다음에 더블 세그멘탈 타입이라 가지고 유체가 셀 사이드 통과하면 양쪽으로 가죠. 한 방향이 있냐, 두 방향이 있냐. 이거는 세 방향이죠. 하나, 둘. 트레이 설명할 때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완수느냐, 툭수느냐 그런 개념으로 바꿔 설명합니다. 유체를 이제 배열을 해야 되겠죠. 유체를 이제 두 개 열교환기 자체가 두 개 유체가 상호 열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럼 셀 사이드 있고 튜브 사이드 있어요. 그러면 셀 사이드에는 무슨 유체를 쓰고 튜브 사이드에는 무슨 유체를 쓸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설계할 때. 설계의 관점에서 압력이 크리닝 관점 크리닝이 일반의 열교환기를 봤을 때 튜브 사이드가 크리닝이 유리하겠어요? 셀 사이드가 유리하겠어요? 셀 사이드는 튜브의 외곽이죠. 튜브가 여러 개 꽂혀 있어 갖고 뭉탱이로 뭉쳐 있어요. 그게 크리닝이 유리한. 튜브는 안쪽은 튜브 사이드는 튜브 간이죠. 원수 간입니다. 그래서 크리닝은 튜브 사이드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셀 사이드는 하나의 뭉치다 보니까 번들 자체를 크리닝 안쪽까지 크리닝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트 크리닝을 쏘더라도. 그래서 크리닝은 튜브 사이드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파울링 팩터가 좀 큰 물질과 작은 물질이 있다면은 파울링 팩터가 큰 물질은 튜브 사이드로 배치를 하고 파울링이 좀 적은 물질은 셀 사이드로 대여를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프레셔 측면에서는 간 자체가 적을수록 고압에 견딥니다. 셀 사이드는 다이가 크잖아요. 그리고 튜브 사이드는 다이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압력과 원형 압력이 있습니다. 원형에 대한 압력 견디는 압력 자체가 사이즈 간이 적을수록 잘 견딥니다. 그래서 고압은 압력에 따라 가지고 고압이냐 저압에 따라 가지고 고압은
튜브 사이드, 저압은 셀 사이드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점성이 높은 물질은 셀 사이드, 튜브 사이드에 점성 높은 물질을 배열하면은 튜브에 흐르다가 간에 달라붙겠죠, 그죠? 셀 사이드 배열하면은 셀 사이드 건들 자체가 넓으니까 쭉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성이 높은 거는 셀 사이드에 취급한다. 부직성이 있는 물질은 튜브 사이드가 배열을 해서 취급을 한다. 맨 밑에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죠. 보통 튜브 사이드 결정을 더 많이 합니다. 통상적으로 냉각수는 대부분 튜브 사이드에 배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쿨링 워터를 취급하는 또는 칠리 워터를 취급하는 그런 열교환기들은 튜브 사이드에 냉각수 또는 칠리 워터를 튜브 사이드에 배열을 합니다. 냉각수가 취급하는 열기가 아니라 하면은 다음으로 따지는 게 부직성이나 침전물 있는 물체를 튜브 사이드에 배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염이 큰 유체 이런 형태로 순차적으로 튜브 사이드 배열을 하고 나머지 한 유체는 당연히 셀 사이드로 가겠죠. 열교환기 용량 선정을 계산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아스펜을 이용하거나 HTR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계를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툴이 개발 안 됐던 과거 시절에는 다 수작업으로 계산을 했죠. 했는데 지금은 수작업 계산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원하는 압력, 온도, 물성치들을 넣어서 HTR을 돌려 가지고 설계를 하죠. 인풋과 아웃풋의 어떤 셀과 튜브 사이드에 온도가 나오면은 베이직 설계할 때 온도 조건들이 다 나오죠, 그죠? 그 온도 조건들을 넣으면은 LMTB가 계산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U 값을 가정을 해가지고 쭉 내려가겠죠. 이 가정들을 HTI나 스펜에서 수행을 합니다. 열기환기는 기본적인 운전 데이터 물성치를 이용해 가지고 HTRI나 어떤 스펜을 이용해 가지고 튜브 사이즈, 랭스, 바풀수 이런 것들을 결정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레이팅은 열기환기의 설계대로 운전이 제대로 되는지를 검증하는 부분이 레이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열기환기 설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업체에서 받은 데이터 시트를 토대로 그 타당성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업체에서 열기환기를 제작하기 전에 열기환기 설계부터 먼저 하죠.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설계했어요 하고 우리한테 데이터 시트하고 스켈레톤 드로잉을 우리한테 줍니다. 주면은 우리가 이대로 할지 말지 판단을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순치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또는 적용되는 타입 자체가 적정한지, 그리고 열교환 능력 자체가 LMTD 가지고 소기로 계산했을 때 열교환 능력이 이 정도 맞구나 라고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스켈레톤 드로잉 가지고 아까 열교환 타입 있죠. 리어 프론트 셀 타입, 그 타입이 적정하겠구나, 메인테넌
메인터넌스를 고려했을 때 적합한 열경기 타입이구나 하고 판단되면은 그 업체들을 하고 안 그러면 보완 요청을 하는 과정을 거치죠. 열경기는 여기서 끝났고요. 다음은 아스메 용기 설계 부분입니다. 교육 자체가 많이 지루하죠, 그죠? 테마도 그렇고 아스메도 그렇고 대부분 다가 유럽 미국 쪽에서 다양한 놓은 어떤 코드집입니다. 아스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메도 미국 쪽에서 이런 다양한 사건 사고 장치에 대한 어떤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설계를 하는 코드를 제정했죠. 보일러 통합부터. 여기다 초과돼 가지고 이제 갈수록 이제 용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코드입니다. 아스메 코드집은 섹션 1부터 3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코드집을 찾아서 보면 되겠죠. 압력 용기는 이 코드집에 따라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비딩을 하거나 어떤 발주 요구서를 만들어 가지고 용기류를 어떤 업체 발주를 할 때 이 코드를 지정해 줍니다. 아스메 8번에 디비전 2를 적용해라 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코드에 맞게끔 설계업체에서는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주할 때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무슨 코드를 적용해 라고 발주할 때 저는 셀렉션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셀렉션 코드에 맞게 업체에서는 설계해 오죠. 용기를 설계할 때 이런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노즐의 어떤 웰딩과 어떤 제조, 그다음에 매트리얼 선정은 어떻게 할고, RT 그레이드는 용접한 이후에 풀 전체를 다 할 거냐, 어떤 25%를 할 거냐, 50%를 할 거냐, 그런 결정을 RT 그레이드에서 합니다. 강도 계산도 해야 되고 프레셔 테스트도 해야 되고 나중에는 후열 처리도 어떻게 하는지 정해놓은 게 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진행됩니다. 압력 용기는 용기의 내면과 외면에서 일정한 물체의 압력을 맞는 밀폐된 용기. 압력 용기의 종류에는 반응기, 탐유, 열교환기, 탱크, 필터 이렇게 구분됩니다. 국내 부하가스 또는 안전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산업안전공단에서 하는 것, 법규가 좀 다 세 군데에서 압력 용기 검사를 받습니다. 최초 검사를 개조시 검사, 어떤 설치시 검사 이런 것들 이루어질 때 우리 공장에서는 4년 주기 또는 2년 주기 검사를 받을 때 무슨 법으로 적용받을 거냐 그거는 이제 결정을 하죠. 과학가스는 통상적으로 이제 여기 있죠. 설계 압력이 10kg 이상 또는 액화가스인
가스가 2kg 이상인 유체를 취급하는 압력 용기가 도화가스법에 적용받습니다. 그 외 대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죠. 단지 이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적용받는 것은 열을 사용하는 압력 용기를 쓰면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서 적용을 받아서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의 주관 부서는 이쪽은 가스안전공사 에서 합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고 합법 판정은 해당 관청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를 하든 뭐 검사를 하든 이 검사는 적합합니다라고 적합 부적합을 때려줍니다. 그럼 적합한 판정을 받은 어떤 서류를 가지고 그 남구청이나 시청에 갑니다. 시청 가가지고 적합 판정 받았어요. 사용 허가해 주세요. 이런 게 그런 형태로 도화가스 적용되는 용기들은 그렇게 진행되고 에너지 협력합법은 제조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조시 검사받고 설치한 이후에 설치 검사 받습니다. 설치 검사는 설치한 이후에 운전 중에 받습니다. 운전에 받고 계속 사용 검사는 2년마다 주기로 받는데 PSM, SMS 사업장은 4년 주기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오면은 검사 감독관이 자기 그 마음대로입니다. 도장을 스탬프를 찍을 때 현장에서는 4년 주기로 찍어놓고 자기 관청에 가가지고는 등록할 때 2년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탬프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쪽에 이제 그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검사기기를 셀렉션 하면은 우리 기기가 몇 년도에 검사 주기가 도래하는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주기는 보통 법으로는 SMS, PSM 사업장 4년 주기로 되어 있지만 검사 감독관의 어떤 주관에 따라 가지고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다 보십니다. 산업안전 용기는 사용 압력 자체가 사용 압력하고 내용적 곱이 0.004 이상인 용기 또는 용기의 최고 사용 압력이 2kg 이상인 용기를 산업안전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2kg인데 이거는 액화가스입니다. 액화가스고 일반적인 가스, 에어를 취급하는 인스트루먼트 에어나 일반적인 에어 취급하는 거는 액화가스가 아니죠. 일반적인 가스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안전 용기는 제조시 또는 제조검사 받고 안전검사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PSM이나 SMS를 받은 사업장은 4년 주기입니다. 저희가 공장에서 보통 정기 보수가 있죠. 정기 보수는 2년 주기 보통 하는데 이 검사 주기에 맞춰 가지고 보통 설계 조정해 가지고 검사를 맞습니다. 압력 용기 설계는 안전하고 적은 비용으로 설계하는 게 가장 최적이겠죠. 세이프티 팩터가 크면 클수록 제작비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매티리얼 값도 올라갑니다. 근데 엔지니어링은 세이프티 팩터가 크면 클수록 두께가 두껍고 재질도 좋은 고가의 재질을 쓰면은 엔지니어링은 그냥 대만 써도 돼요. 그래서 엔지니어링비는 좀 싸집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을 넣었을 때 가장 경제성 있는 구간에서 재질이나 설계를 한다.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내압의 설계 압력, 용기 내용물의 어떤 중량, 전동기 개장치 어떤 중국되는 중화종, 그다음에 내장품, 러그, 스커트, 새들, 그런 구조물의 어떤 형태, 주변의 온도, 압력 변화, 그다음에 바람, 눈, 지진에 대한 하중. 태풍이 지금 강도가 세지고 있죠. 공장에서는 태풍 보통 설계할 때 용기들을 설계할 때 태풍 풍속을 45m/s. 옛날에는 과거에는 좀 낮았습니다. 35. 갈수록 설계할 때 풍속을 높이게 합니다. 지금 한 45 정도 m/s로 설계를 합니다. 지진은 강도 7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용기를 지금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초창기의 설계는 보통 지진 강도를 보통 3, 4 정도 했다면 지금 지진 강도는 7대까지 높여가지고 용기 설계를 합니다. 장치를 지지하는 타입에 따른 분류인데요. 서키드 타입. 용기 자체에 운행을 해가지고 서키드를 용접을 합니다. 용접해가지고 이 용기를 지지해주는 타입이 서키드 타입. 러그 타입은 용기 중간에 러그 형태로 부착해가지고 볼팅해서 고정시키는 그런 타입. 레그 타입은 다리를 설치해가지고 용기를 지지해주는 타입. 새들 타입은 주로 호리존탈 열병기라든지 용기에 새들 타입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우 직경이 크고 압력이 높은 용기일수록 스피드 타입을 다 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물이나 어떤 저압이거나 작은 사이즈는 레그 타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러그 타입은 주로 지상이 아닌 어떤 파이프 렉이나 스트럭처 위에 설치할 때 그런 설치하는 공간상으로 이 스키드는 콘크리트 골조에다가 앙카를 박아서 스키드를 세웁니다. 근데 이는 러그 타입은 밑에 콘크리트 구조가 없는 경우인가 어떤 스트럭처 위에 고정시키는 형태가 러그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열병기들이 호리존탈이죠. 그래서 눕혀 있는 열병기에 새들을 달아가지고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들 타입은 열병기가 튜브가 유체가 이렇게 흐르죠, 그죠? 약간의 진동에 새들이 견디게끔 설계를 해가지고 약간 흔들리더라도 문제 없게끔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이 있더라도 새들이 좀 유리하죠. 그래서 새들 타입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질은 카본 스테리냐, 서스냐, 서스 중에 좀 304 재질이냐, 316 재질이냐 이런 형태로 많이 따지는데 아스 맥코드 집에 보면은 A, SA 이런 넘버링을 구해가지고 재질 관리를 합니다. 이 넘버링별로 해가지고 어떤 물질의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이 스펙 넘버를 기준해 가지고 재질을 선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펙 넘버가 정해지면은 어떤 재질 어떤 함량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웰딩 그룹이 나오고 그다음에 자재의 형태도 나옵니다.
SA53을 썼을 때는 그 자재가 파이프죠. 파이프하고 이런, 그러니까 자재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이 코드 넘버를 달리한다. 용접 위험이 분류해가지고 카테고리 A, B, C, D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향후에 용기 강도 계산 할 때 용접부의 어떤 강도 계산할 때 A 반영이나 B 반영이나 C냐 D 타입이냐에 따라 가지고 각각 강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도면과 같이 A는 길이 반영 심 또는 헤드 안의 심 이렇게 보면 되고, B는 원주 방향의 심, 원주 방향의 심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A 방향 셀과 헤더의 심을 A 카테고리로 분류를 합니다. C는 프렌지와 붙은 노즐 심, 이거 심 있죠. 프렌지가 있는 노즐 심, 프렌지가 있는 노즐 심 이런 것들 시하고, D는 셀에 붙은 노즐의 용접심을 D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이 ABCD 카테고리별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야기했듯이 강도 계산을 분류해서 각각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두께 선정도 하죠. 조인트 에피션시 해가지고 이용 효율을 선정할 때 조인트 에피션시 100을 두느냐 20을 두느냐 50을 두느냐 그 차이는 비파괴 검사 라디오그래픽 테스트를 할 때 용접부 전체를 다 할 거냐 아니면은 용접 길이의 25%를 할 거냐 50%를 할 거냐 그걸 정할 때 조인트 에피션시를 우리가 정합니다. 우리가 압력도 높고 부직성도 있고 이 장치는 정말로 중요해 라고 판단된다면 조인트 에피션시를 100%로 가져가죠. 그러니까 비용은 비싸집니다. 제작비는 그런 관점에서 판단을 하십니다. 25%가 안 하는 것보다는 100%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용접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보는 거니까. 지금 그 부직성 물질이나 이런 그 물질을 취급할 때 내식성 재질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안에 코팅을 해주는, 라이닝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레드 메탈을 이용하거나 라이닝 매티리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TA 같은 경우에는 그 초산을 취급하는 부직성 물질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PTA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 라이닝을 해가지고 장치 반응기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메탈을 이용해가지고 코팅해주는, 라이닝을 해주는 자체가 그레드 메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라이닝 매티리얼은 PTFE 러버 계통을 이용해서 라이닝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공장의 고순도 가수, 반도체급 가수는 PTFE 라이닝을 합니다. 그리고 PTFE 라이닝을 한다는 건 모재의 메탈의 불순물들, 용출이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PTFE나 러버 라이닝을 합니다. PTFE보다 러버는 저렴하죠, 그죠? 러버는 주로 케미컬, 간소다나 항산 이런 거 취급할 때 모재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러버 라이닝을 합니다. 또는 테프론 라이닝도 많이 하죠. 저가니까. 이거는 고가입니다. 고가고 러버나 테프론은 좀 저가고 있습니다.
강도 계산할 때 원주에 스트레스 받는 강도 계산, 또는 용접심 길게 봤을 때 어떤 강도 계산을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 계산을 기준해 가지고 설계 두께를 산정하죠. 강도 계산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요구 두께입니다. 최소한의 어떤 운전 조건에 이 설계 압력, 이 온도에서는 이 정도의 두께가 필요해라고 나온 게 required thickness입니다. 이거는 설계 온도 압력 주어지면은 required thickness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장치가 부직성이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테마 코드에서 보면은 테마 코드가 RAC에 따라 가지고 부직성이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운스가 3.5mm 할 거냐 1.5mm 할 거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어라운스가 만약에 3mm를 우리가 줬다 그러면 요거 두께 3mm를 더합니다. 이게 이제 디자인 설계 두께가 됩니다. 설계 두께가 되고 노미널 thickness는 이 설계 두께보다 통상적으로 두꺼워야 되겠죠. 재질에서 또 매칭되는 시중에 판매되는 그 재질 자체의 두께가 설계서에 나오던 이 두께가 매칭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두께보다 통상적으로 노미널 thickness가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thickness는 어스맥 코드에서 지금 명기한 최소 두께는 1.5mm 정도 최소 두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정된 값이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두께는 노미널 두께가 가장 두껍고 설계 두께, 요구 두께 이렇게 순서가 이루어집니다. 맥시멈 러블 워킹 프레셔 최고 허용 압력입니다. 압력이 제 두께를 기준해 가지고 계산된 허용 가능한 최고의 압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설계 압력이 있을 거고 MAWP가 있습니다. 설계 압력은 설계할 때 어떤 최소 요구 두께를 선정할 때 설계 압력이 들어가는 거고, 노미널 파이프 선정이 딱 되면은 그 파이프 기준으로 최대 허용 압력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작된 용기에 대한 압력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죠? 압력 테스트는 하이드로 테스트가 있고 뉴마틱 테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드로 테스트는 보통 물로 하죠. 물로 많이 하는데 뉴마틱은 에어나 실수로 이용합니다. 근데 물 자체는 고압이 가더라도 장치가 터졌어요. 용기가 제작됐는데 용기가 못 견뎌갖고 트랙터는 중간에 터졌다. 그럼 물은 쏟아지면 끝이에요. 근데 뉴마틱을 하게 되면 에어나 질소잖아요. 그죠? 그럼 용기가 압이 못 견뎌가 터졌어요. 그럼 이건 폭탄이죠. 기밀 테스트. 그래서 안정성 때문에 하이드로 테스트를 선호하지 뉴마틱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설치 검사나 어떤 부득이하게 뉴마틱을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오염된 되지면 안 되는 어떤 용기라든지 어떤 장치들은 어쩔 수 없이 뉴마틱으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때는 보통 회사 연구사나 강문서 툴을 부르면은 그냥 뉴마틱 하고 걸린 딱 보고 바로 도망갑니다.
오래 안 있으려고 합니다. 위험하니까. 식도 압력 시험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류마틱은 10바 이상 위험한 성이 있기 때문에 10바 이상 압력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상은 류마틱으로도 많이 하고 있다. 일례로 들면은 저온에서 운전하는 설비들 있잖아요. 온도가 막 0도 이하로 운전되는 설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설비들을 어떤 개조해 가지고 이제 설치 검사를 개조 검사를 받는다. 거기에 물을 가지고 테스트하면은 나중에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에러를 먹습니다. 다 제거해야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류마틱으로 하면은 넣었다가 빼면 그대로 물기는 없으니까 0도 이하로 운전되더라도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피치 못할 경우에는 강공사에도 류마틱을 허용해 줍니다. 프레셔 테스트, 하이드로 테스트 어떤 그 과정인데요. 압력을 이제 테스트한 프레셔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테스트 프레셔는 설계 압력의 1.3배 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압력을 서서히 올려 가지고 맥시멈 어블리블 워킹 프레셔보다 높여 가지고 테스트 프레셔까지 올립니다. 올려 가지고 일정 시간에 준해서 홀딩 타임을 가지고요. 홀딩 타임이 지나면은 MAWP까지 압력을 낮춰 가지고 유지합니다. 그래 가지고 압력 유지 정도를 봅니다. 물론 아스미 코드집에서 온도에 따른 어떤 압력 변화 이런 거는 고려해서 사용을 해줍니다. 유매틱은 좀 다릅니다. 유매틱은 압력을 올려가지고 1단계 50% 수준에서 각 용접부 프렌지 부위에 기밀 테스트를 합니다. 하이드로 테스트 할 때는 압력 올릴 때 뭐 프렌지 볼팅이 좀 들 때가 새는 보이는데 물 새는 게 바로 보이죠. 보이기 때문에 쳐오면 됩니다. 근데 류마틱은 기포가 나오는 어떤 그런 유관상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올릴 때 50% 수준 압력을 가해가지고 비눗방울이든 기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용접부든 용접부와 프렌지 부분 기밀 테스트 해가지고 새는 거 다 잡고 다시 압을 올립니다. 기밀 테스트 류마틱은 하이드로와 다르게 중간에 홀딩 타임 계속 갔죠. 이 이유는 뭐냐면은 테스트 프레셔까지 올릴 때 너무 과압이기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중간중간 확인을 계속합니다. 확인해가지고 원하는 테스트 압력까지 올려서 테스트 홀딩 타임도 류마틱은 하이드로보다는 상당히 짧게 가져갑니다. 강공사에서 오래 홀딩 타임을 류마틱으로 오래 홀딩 타임을 가져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짧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시 압을 낮춰갖고 워킹 프레셔까지 낮춰서 홀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파괴 검사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비파괴 검사는 장치 두께 또는 배관 두께 측정하는 게 비파괴 검사입니다. 울트라소닉을 쏴가지고 반사되어 오는 시그널을 받아서 두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측정하는 어떤 장치 배관의 어떤 두께나 용접부의 어떤 결함을 판단하기에 사용되는 게 비파괴 검사. 과거에는 RT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RT를 과거에는 모든 용접부에는 RT가 유리했습니다. RT를 측정을 많이 했죠. RT 측정한다 그러면은 주변에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작업 시간에는
오전이든 오후든 작업 시간에는 공사를 합니다. 용접 작업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RT 측정은 점심시간 또는 저녁시간 사람이 없을 때 측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RT는 허가된 전문기관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 내에서 인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하게 되면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허가된 장소에서만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RT의 장점, 장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다음은 그 가장 심플한 게 PT입니다. 침투액 테스트인데요. 용접부에 빨간색 침투액을 갖다가 먼저 그 용접부를 깨끗이 닦습니다. 크리너로 깨끗이 닦아가지고 빨간색 침투액을 뿌려가지고 한 15분 동안 있다가 다시 빨간색 침투액을 다 닦아냅니다. 닦아내고 헨타넥이라고 하는 하얀색 스프레이를 용접부에 뿌려줍니다. 뿌리고 나면은 이때는 계람이 있으면은 용접부 계람이 있으면 이 빨간색 침투액이 용접부 안으로 계람 있는 포인트로 침투를 합니다. 침투하고 빨간색이 침투되어 있다가 닦아내가지고 하얀색 펜타글을 뿌리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빨간색이 다시 일찍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이 부분은 계람이 있네 판단을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이렇게 빨간색을 뿌리고 아까 과정을 다 끝습니다. 펜타글을 뿌려가지고 나오면은 이 부분에 빨간색이 계람 있는 부분은 다시 삐집고 나오죠. 빨간색이. 그래서 이 부분이 계람이 있다 한다. 가장 저렴하고 검사 방법이 가장 간단하죠. 또 빠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이건 한 30분이면 판단됩니다. 근데 RT는 필름 등으로 RT를 찍고 가가지고 판독하고 또 결과 나올 때까지 하루 이상 걸립니다. RT의 대용품이 나온 게 UT인데 여기는 UT가 이건 아까 PT의 어떤 개념이죠. RT의 대용으로 나온 게 이제 최근에 나온 게 UT입니다. 울트라소닉 테스트.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는 어떤 피폭의 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트라소닉을 쏴가지고 중간에 계람이 있으면은 다시 반사되어 오니까 이 부분이 끝까지 안 갔네 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중간에 계람이 있다 없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공장에서 쉽게 이제 제작할 때는 그 각 제작사의 정해진 구간에 RT 측정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할 때는 보통 RT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공장에 어떤 개조나 어떤 그 변경이 있어가지고 지파이 검사를 할 때는 PA UT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후열 처리입니다. 주로 후열 처리는 용접할 때 용접부를 메탈과 메탈을 붙이는 용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메탈에 스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접부 주변으로 해가지고 고온으로 히팅을 시켜가지고 에어를 합니다. 에어 과정도 몇 도시에 홀딩, 몇 도시 홀딩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키면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용접 과정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를 시켜주는 방안이 후열 처리입니다. 주로 고압을 취급하는 용기 또는 고온을 취급하는 용기는 후열 처리를 많이 합니다.
설계가 끝나면 이 데이터시트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한테 제시를 하죠. 각각 항목들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설계 기준대로 다 했는지 다 보게 됩니다. 여기 있죠. 바람은 지금 45m/s로 했고, 지진 강도는 존2A 해가지고, 존2A가 보통 7 정도 수준 됩니다. 그래서 존2A가 했고, 이런 것들이 조인트 이피션시는 85에 헤드는 100%입니다. 85% 100%. 이거하고 조인트 이피션은 같이 갑니다. 보통 1.0 이하는 스팟으로 표기하고 1.0은 퓨로 표시를 합니다. 이 데이터시트가 우리가 준 설계 기준대로 설계를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오너가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처음 나오는 건 이제 토면하고 강도 계산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하죠. 이상 열경기 테마 하고 압력용기 스맵 코드를 마쳤습니다. 3일간의 어떤 지루한 교육을 받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